자, 명절 잘 지냈어요? 명절 지나니까 우리가 2주 만에 뵈네. 자, 오늘 이제 교재 1권에서 행정학을 이제 입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 수업 첫째 시간에 수업 진행 방식은 행정학의 구성 체계, 그리고 출제 빈출 형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업의 진행 방식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세 가지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 내용을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행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행하는 활동이 행정이에요. 정부가 행하는 활동. 그런데 활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공권력 자체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 자체가 여러분들 강력한 권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장을 갖고 수색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걸 권력행위라고 얘기하죠. 뭐 권력현상 그러고. 또 하나를 얘기할 때는, 자, 요새 여러분들 그 행정 자체는 정부의 활동이지만, 이때 정부의 활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겠지만은 안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관리하기도 하고 조직을 관리하기도 하고 돈을 관리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활동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권력 현상으로 파악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배우는 행정법이에요. 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공권력에 근거하여 권리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고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행정법이고, 행정학은 요 하단의 관리 현상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행정학이에요. 자, 그럼 관리를 얘기할 때는 관리의 대상이겠죠. 뭘 관리하냐?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한 것, 조직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한다. 또 돈을 관리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정부 하는 거. 정책도 관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여 행정학의 구성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정책을 여러분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정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게 이제 행정조직론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걸 인사행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사행정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분야, 이걸 우리는 재무행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재 어디 목차를 잠깐 보자. 목차 보세요. 맨 앞에 차례 구성 파트 1 만고.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파트 2의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 이게 바로 정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3의 행정조직론, 조직론 나왔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제2권 파트 4에 인사행정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파트 5에 재무행정론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기 보세요.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것이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바디 분야예요. 몸통 분야예요. 그래서 아마 행정학과 학생들은 대학에서 정책학이다,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이걸 인적자원관리라고 얘기하지, 재무행정 파트에 관한 것을 강론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보자. 정책을 관리했다, 조직을 관리했다, 사람을 관리했다, 돈을 관리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통제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를 해야 돼. 해야죠. 이걸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시 목차 파트 6의 행정통제 행정개혁 파트예요. 이걸 이제 보통 행정환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환류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대학의 교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파트 2, 2편부터 파트 6까지, 6편까지 얘기했어요.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은, 파트 1에 나온 게 행정의 기초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9급의 시험 과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이게 시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시험 과목의 형태 가운데 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학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학은 사이언스 해가지고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 학문이나 과학이라고 번역을 해, 안 해? 하죠. 학문을 얘기하거든. 그럼 어떤 현상이 하나의 과학, 사이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논리나 시각, 견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나 시각, 견해를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어프로치라고,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초이론 파트예요. 어떤 책은 행정학 입문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행정학 총론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말들입니다. 기초이론 파트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여러분들 두 장 넘겨서 파트 7에 지방행정론이 별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과거의 행정학책은 지방행정론이 별도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직이론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포함시켜서 전체를 6개로 구성을 하기도 했는데, 자,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각 대학에 지방행정학과다, 자치행정학과다 하는 학과가 여러분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방행정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서 인정이 돼. 그래서 지금은 행정학 개론책을 구성할 때 지방행정론을 별개의 편으로 뽑아서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도 지방행정론을 별개의 편으로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출제의 여러분들 범위를 얘기할 때도 지방행정론 포함으로 여러분들 출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범위를 수험생한테 알릴 경우에도 지방행정론 포함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별도의 편으로 이제 구성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7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3개월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순환식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인력 많이 뽑는다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18,000명 국가직 인원수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그 경찰하고 소방이 약 6,000명 정도가 빠지고 12,000명 정도 뽑는 건데, 올해보다 인원수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다 공무원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평가라는 거 있고 상대평가라는 게 있잖아. 응?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차이점 뭔지 알아요? 절대평가는 뭐야? 여장수 마음대로인데, 절대평가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교사가 여러분들 수업을 잘하면은 모든 학생들 자체가 여러분들 뭐다? 100점이 나올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철저히 교사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여러분들 잘 훈육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자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전자로 파악을 해야 돼. 아니, 미안합니다. 후자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일정한 인원수는 잘리고 일정한 인원수는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상대평가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학교에서 A 학점, 그러면 A 학점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 모의고사 성적이 80점대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해가지고 80점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학은 여러분들 이정표를 설정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강의는 지금 91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노량진 강의를 27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고 EBS 방송 강의도 공중파 강의를 현재 시청을 해가지고 내가 한 4, 5년 정도 했다가 좀 쉬었다가 2년 했다가 다시 인터넷 강의 한 10년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강의한 사람이에요.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의했고 뭐 현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내 자랑하는 게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보다도 구력이 많다 보니까 행정학 흐름이라든가 여러분들 출제의 형태는 어디서 나온다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언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무리 내가 얘기해서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지 가능한 얘기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내년도에 아주 다 높은 점수로 다 공무원에 합격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진행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라는 게 나와. 자, 각 절마다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이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출제 포인트 안에 별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별표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는 출제 포인트에 별표가 있어 없어? 별표가 없죠. 별표가 없으면 출제 빈도가 좀 낮아지는 거고 13페이지를 다시 펴보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 펴보시면 그 출제 포인트에 별표가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이게 낫나지만 3개짜리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별표가 많을수록 출제 빈출 형태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3개짜리는 출제 빈출 형태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출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별표가 2개 정도는 40에서 60% 정도 높죠. 별표가 하나짜리는 여러분들 20에서 40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이 일정한 점수만 맞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표에 관한 내용들은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20문항 가운데 18문항 정도는 여러분들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가 되건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별표는 꼬박꼬박 숙제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가급적 이제 워낙 1차, 2차, 3차, 4차 오늘 4시간 수업 하냐? 4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차수별로 확인 학습을 점검해 주면 좋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걸 보통 형성평가한다 그러는데 대신 여러분들 1차, 2차, 3차 끝나고 난 다음에 4차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 수업 그 본문을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 형성평가 OX 퀴즈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학생들한테 행정학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OX 퀴즈를 만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 여러분들 수업 시간마다 검사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보세요. 수업 시간마다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OX 퀴즈를 만들으세요.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든 내용 가운데 교수님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가운데 저가 요거 잘 몰라가지고 OX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꼭 질문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좀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7살, 8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율에 맡긴 수업의 형태가 좀 진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그러니까 꼭 할 일은 뭐냐면은 OX 퀴즈가 10개가 되건 20개가 되건 상관없어. 그날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배운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파트들,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들을 퀴즈를 만들려고 5개로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대신 그걸 해야 돼. 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성적에 오르는 차이, 행적 이해 속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하시고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해도 상관없어.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 갖고. 2시간 끝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어 없어? 있죠. 그 쉬는 시간 때 꼭 질문을 하시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그 행정학 외에도 다른 어떤 뭐 교과라든가 다른 시험 직군 직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무실에 상담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도 이제 거의 못지않게 공무원 직군 직렬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에 관한 내용을 입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수업은 제 1절의 행정의 개념 파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설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 4가지 형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행정 개념의 발달 계보를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계보는 발달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걸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다가 거기 별표가 안 넣는데 별표 하나 정도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C급은 아니지만 C급에 지난 D급 정도 되는데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하고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들. 자, 이건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2장을 넘겨봐봐.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한눈으로 보는 핵심에서 행정의 개념 발달사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박스에. 나와 있죠? 그럼 거기 이제 행정관리설부터 뉴 거버넌스가 쭉 나와 있고 중간에 정치행정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박스 안에. 나왔죠? 정치행정 2원론, 1원론 이런 게 나올 게야. 그래서 요 행정관리설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2원론으로 파악했는지 1원론으로 파악했는지 연결시키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요것을 여러분들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게 좀 어려워. 아마 이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 얘기할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하고 행정의 여러분 개념 연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윌슨이 방학한 행정의 개념 정의하고 4번 그것도 별표 하나. 이것도 C급에 지난 D급인데 C급은 아닙니다. C급에는 D급인데 개념을 이제 보편성과 특성에 근거하여 개념을 언급하는데 여러분들 이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편성이 뭐고 특성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개념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 후반에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 여러분들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행정의 본질과 개념은 인접, 즉 행정학과 아주 관련이 깊은 인접 사회과학에서부터 개념의 형태가 접근이 이루어져. 자, 그 접근은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법학의 논리에 따라서 행정의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정치학이나 경영학에서 방학하고 있는 정치나 경영에 따라서 경영 현상으로서 행정을 이해하는 경우로 양분됩니다. 그럼 상단에 이렇게 법학의 개념에 따라서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 개념 정의, 이걸 보통 우리는 행정, 법학적 행정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나 경영 논리에 따라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럼 행정법을 배워요, 행정학을 배워요? 이걸 배우고 있지. 출제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상권분리, 공제설이다, 국가목적 설현설이다, 법함설이다 해가지고 행정법에서 학습할 거예요. 행정문제는 안 나옵니다. 행정문제를 내는 사람은 행정학자가 나오지 행정법학자가 문제를 절대 안 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출제 안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뭐냐? 요거야. 정치력 경영이죠. 자, 그럼 이것도 다시. 자, 그럼 어떨 경우에 행정을, 이거 보자.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행정을 이해하고 있고, 어떨 경우에 경영의 논리로서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형태를 또 숙지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 이해할 건, 행정을 정치의 논리로 이해할 때는 행정의 성향 성질에는 경영의 성질이 없다고 파악해. 행정을 경영의 성격을 이해할 때는 마찬가지야. 행정의 성향 성질에는 또 정치가 없다고 파악합니다. 서로 상반된 관점이야. 이걸 전제하고 얘기할게요. 행정을 정치의 성질로 이해할 때는 행정의 성향 성질에는 경영이 없다고 파악하는구나. 거꾸로도 마찬가지구나. 자, 그럼 먼저 정치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겠는데, 이 정치를 한자로 좀 이렇게 적지.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그대로 얘기해봐. 둥그럴 문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둥글둥글 어울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채찍으로 때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볼까? 경우에 따라 서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싸움질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둥글둥글 어울리면서 앞에 바를 정자가 있지. 요 바람직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통치 형태를 우리는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사회과학에서는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가치 지향성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를 공약을 한 거야. 자, 우리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할 때의 성격을 가치 지향성이라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행정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재활동, 그럼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네. 하죠. 이럴 때는 행정의 성격이 가치 지향성의 성격 내부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아까 정치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 한다? 가치 지향성. 그러면 행정의 성향이나 개념을 이해할 때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행정을 이해할 때는 행정의 본질을 뭐와 같다? 정치와 같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얘기한 것들. 행정이라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한 재활동,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네. 하죠. 이럴 때는 행정을 뭐로 본다? 정치의 성질로 이해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바람직한 상태로 파악한다. 이때는 정치구나. 자, 근데 이 가치 지향성은 다시 보자. 중요한 얘기.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철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영희. 그럼 철수를 만나기 위해 1번, 달려가는 영희 2번. 그럼 영희 행동을 얘기할 때 이 가치 지향성은 영희가 달려가든 날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굴 만나기 위해. 철수를 만나기 위해. 이걸 강조할 때도 가치 지향성이에요. 그래. 사회과학의 가치 지향성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얘기하고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도 가치 지향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행정의 성질 성향을 파악할 때 이렇게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한다든가 아니면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할 때는 행정의 성향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로 파악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치 지향성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보자.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행정학 보면 정책 결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행정 현상을 정책 결정 현상으로 이해할 때도 행정의 본질을 뭐로 파악하냐? 정치로 파악해. 그럼 이제 정책 결정이 뭡니까? 정책 결정은 여러분들 가장 일반화된 것이 바로 입법 활동이야. 그래서 워낙은 입법 활동과 의결 활동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체 내용의 80%는 바로 입법 활동이에요. 그럼 물어보자. 그럼 워낙은 이 입법 활동은 행정부가 담당했던 거야? 입법부가 담당했던 거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입법부지. 그치? 우리가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라 그래? 행정부 소속이라 그래? 입법부지. 왜 입법 국회 하냐? 그리고 국회의원 보고 정치한다 그래? 행정한다 그래? 정치한다 그러지. 그럼 다 끝났네. 자, 정책 결정은 입법 활동이고 입법 활동은 입법부가 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거니까 행정의 성향 본질을 정책 결정 현상으로 이해할 때는 행정의 성질을 물어본다? 정치로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는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왜 할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권력 현상으로 파악할 경우 이럴 때도 정치의 성향으로서 이해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영을 보겠는데 내가 정치나 여러분들 경영은 서로 무슨 관점?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 수학 능력 시험 봤을 게야. 그러면 사회 탐구 영역을 배울 때 가치 판단과 대별되는 판단 양식 그러면 뭐라고 배웠어요? 사실 판단, 사실 현상 배웠잖아. 이게 마찬가지야. 행정의 현상을 가치 지향이 아니라 사실 현상으로 볼 때 이때는 행정의 색깔을 경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철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영희. 그럼 영희 행동을 얘기할 때 사실 현상은 바로 뭐냐? 영희가 철수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현재 어떻게 달려가는 이 모습, 이걸 강조하는 게 사실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동사무소 하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보세요.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워주고 있어. 그럼 사실상 이러이러하다 하냐? 그럼 행정이란 국민들한테 주민등록 등초본을 띄워주는 것 이렇게 할 때도 바로 뭐다? 사실현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행정을 뭐로 본다? 경영의 색깔로 본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 보자. 우리가 행정을 영어로 적잖아. 그러면 이렇게 적어. 어드미니 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번역하면 행정 아니면 관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MBA란 말 만들어봤죠. 걔는 미국에서 MBA도 와서 이렇게 가잖아. MBA는 마스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걸 MB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경영학 석사라고 얘기해요. 뭐라 한다? 경영학 석사. 그럼 행정학 석사는 뭐라 하냐면 MPA라 그래. 행정학 석사를. 그러니까 마스터하고 이건 같아. 이게 뭐냐? 퍼블릭부터. 근데 요거는 번역할 때 제가 아까 행정 또는 뭐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관리. 그럼 이거 뭐야? 비즈니스는 뭐야?
사업을 관리하는 거지.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 경영이지 뭐야. 그럼 이건 뭐야? 퍼블릭. 공공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뭐야? 행정이지 뭐야. 공공을 관리하는 거. 공공관리.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행정학과가 없어요. 대신 천안 캠퍼스에 공공관리학과라고 있어요. 공공관리학과. 공공관리학과를 여러분들 그럼 바꾼 뭐야? 행정학과가 되는 거야. 행정학과를 여러분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다 공공관리, 사업관리, 말은 뭐야? 관리. 그래서 행정을 여러분 여기 보자. 하여간에 기업처럼 경영처럼 관리한다.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물자를 관리한다고 할 때는 행정의 본질을 뭐로 본다? 경영으로 본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음에 행정의 본질을 보는 용어들이다. 가장 일적인 거. 1번의 가치지향성, 2번의 권력현상, 3번의 정책결정, 4번의 관리현상. 몇 번? 4번의 관리현상. 유사문제 출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알았습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보자. 그럼 행정을 이렇게 정치의 색깔로 이해할 때는, 자, 정치와 행정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우리는 정치, 행정, 일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략한 게야. 정치, 행정을 줄여서 정행이라고 적어놓은 게야. 정치, 행정, 일원론. 그럼 여러분들, 하단처럼 파악할 때는, 야,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야. 정치와 행정은 다른 거야. 분리해야 돼. 그럼 정치, 행정은 뭐가 돼, 그럼?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아까 공공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공행정이라 그래. 이걸 뭐라 해? 사행정이라 그래. 사행정. 그럼 사행정은 뭘 얘기하는 거야?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공행정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보자. 행정을 경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공행정하고 사행정 경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행정을 경영으로 파악할 때는 공행정과 사행정은 하나의 몸뚱아리다. OX. 오. X로 얘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머리털 하나씩 뽑아. 좀 전에 사행정이 경영이라고 그랬잖아. 그 행정을 경영의 색깔로 파악하는 거니까 공행정과 사행정은 같은 거지. 그래서 하단을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돼? 그러면 공사행정. 그렇죠? 이원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져. 모든 학문은 여러분들 수학처럼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칙을 잠깐만 찾아가. 그런 규칙이나 법칙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내냐?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일얘기 법칙 이런 거 들어봤죠? 물리에서. 근데 우리가 자연현상만 그러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칙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법칙 만들어 보자. 정치행정이 1이면 공사행정은 뭐 된다? 이원론. 정치행정이 2면 공사행정은 일원론이다. 이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잖아.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연구의 대상은 자연현상이죠.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낙하되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죠. 물은 백도수에서 여러분들 증기, 순기로 바뀌지. 그럼 이러한 법칙은 필연의 법칙이야, 예외의 법칙이야? 필연이야. 근데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사회현상은 필연이 아니야. 우연도 있고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이건 100%가 아니야. 예외 한두 개가 있어. 95% 정도 되는 거예요. 예외 5%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여기 보자. 사악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시험 문제 중에 사악한 사람이야. 그럼 사악한 사람들은 예외를 딱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내야 돼. 문제를 내겠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걸 또 학습을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이해해 두는 게 일반적 관점이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은 개념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 공식이야, 공식.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정치행정 1과 2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자. 아까 행정의 정식인 성향 얘기했잖아. 여기 보자. 뭘 적어놨어? 가치지향, 정책결정, 또 하나 뭘 적어놨어? 권력현상. 그치? 자, 이걸 잠깐 좀 보고 가겠는데 5페이지 펴봐. 5페이지. 교재 5페이지. 5페이지의 날개를 보시면은 5페이지의 날개를 보시면은
날개 여러분들의 행정의 정책 성향에 다양한 의미라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와 있죠. 자,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자. 행정학에선 정책 성격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정치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국회 분파 집단들이 거기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자유한국당 나왔어요. 각자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대와 타협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 및 정책 결정, 입법 활동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정책 성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책 성격에는 밑줄, 가치 판단, 대화 투쟁, 권력 현상과 정책 결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쭉 풀어서 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정리하겠는데 칠판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행정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아메리칸 미국이란 땅에서부터 행정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별 행정학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학의 미국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이 등장했는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미국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냐. 그러니까 미국 역사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시험 출제 또 나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맨 앞에 1776년을 끊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1801년. 그리고 1829년. 1887년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770년은 미국의 보스턴차 사건 계기로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 자체가 시발된 시점을 얘기해. 그리고 이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지고 1783년들에 이 전쟁이 종결되고 영국, 미국의 13개 주 독립을 여러분들 선언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제 1776년으로 나온 책도 있고 1783년으로 정리한 책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요 70년부터 1801년도까지 미국사를 지배했던 사상은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밀턴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어보자. 초창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기구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창출이 요청이 돼야 한다. 되겠죠? 생각해봐.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고려의 왕건이나 조선의 이성계 자체가 여러분들, 왕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여러분들 정책을 핍니다. 초창기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정부의 창출을 여러분들 요청하고 마땅하다고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해밀턴주의도 마찬가지야. 강력한 중앙집권 사상으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집권. 이걸 해밀턴 연방주의라고도 얘기해. 연방주의 그러고. 자, 그 다음에 1801년부터 29년까지는 이게 이제 3대 대통령 제퍼슨의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하는데, 여러분 중앙집권 사상이 약 여러분들 30년 가까이 지배했다.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사상이 등장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중앙집권의 반대말은 뭐야? 그렇죠? 지방분권 사상이 지배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 지방분권이란 말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야. 그럼 여러분 작은 정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시장경제야, 계획경제야? 시장경제. 시장경제 자체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국부로 누구?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재워서 국부를 해서 영국의 사람 아니야? 야, 정부 가운데 어떤 정부가 좋아? 값싼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 그랬어요. 값싼. 싸구려 정부가. 즉 최소의 정부. 힘을 뺄 때까지 빼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것을 공간을 미국으로 이동해서 얘기한 인물이 누구냐? 제퍼슨이야. 제퍼슨의 사상 자체를 작은 정부의 사상을 보통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뭐란다? 자유주의. 제퍼슨 자유주의라고 천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자. 위에 거 뭐라 그랬어요? 제퍼슨 연방주의. 이거 뭐? 해밀턴 연방주의. 이거는 제퍼슨 자유주의. 알았습니까? 자, 그러자 1829년부터 1887년까지는 미국의 제 7대 대통령을 지낸 잭슨의 사상이 주창되고 지배하는데, 그래서 잭슨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해요.
요 잭슨의 사상은 나중에 인사행정 때 자세히 학습을 해. 그래서 우리 인사행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날 게야. 요 잭슨의 사상을 일명 뭐라 그런다? 엽관주의라고 얘기했죠. 요 엽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영어로 스포일즈 해가지고 이걸 번역하면 전리품이라고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게 전리품주의야. 전리품은 뭐야? 전쟁에 승리한 자가 획득한 노획물 아니야. 그럼 왜 잭슨의 사상을 엽관이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미군 제5대 몰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이 법제화 돼. 그럼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집권당한테 공직의 임명권을 주자고 얘기한 게 잭슨이야. 어? 그러면 이 공직이라는 것은 자지 말고 공직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전쟁에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다시 한번.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잭슨의 사상을 엽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엽관은 전리품이구나. 그럼 왜 전리품주의를 얘기했냐?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갖게끔 했다. 그래서 전리품주의, 엽관이란 말이 등장했고 이걸 강조한 인물이 누구다? 잭슨이란 대통령이구나. 그 잭슨주의.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잭슨의 사상 엽관주의도 마찬가지야. 장점도 있겠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점도 나중에 학습을 해. 우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집권당이 공직의 임명권을 갖다 보니까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야 하네. 발생하면 행정에 부패가 만연이 돼. 행정이 썩어. 부패로. 자, 또 하나. 이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게야? 국민을 위한 건데 지금 얘기한 엽관주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복자가 아닌 다름 아닌 뭐 집권당의 사냥개 사병으로 전락해야 하네. 집권당의 사냥개 사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따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민 행정 확보가 가능해 어려워. 백성을 위한다 이게야 이걸 어렵게 하죠. 그래서 등등등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게 엽관주의야.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1887년) 당시에 프레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를 쓰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의 연구다라고 하는 아티클 논문을 발표해. 여기서 다음과 같이 행정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해. 그 행정을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해. 행정이란 집권당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고 파악해. 다시 한번 집권당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다름 아닌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근거한 최초의 개념의 형태가 탄생하는데 이걸 우리는 행정관리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설. 최초의 개념이 탄생하는 게요. 자, 그럼 여러분 행정관리설을 여러분 다듬어서 보자. 행정이랑 관리한다 뭐 사무. 이때 사무는 뭐야? 국가사무죠. 국가사무를 관리하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이랑 국가사무, 그걸 공공사무 같은 말입니다.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행정관리설. 자, 근데 제가 행정관리설을 이렇게 얘기해서 행정이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럼 이 말은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한 거야? 예속을 시킨 거야? 분리한 거지. 그럼 분리했으니까 정치행정 1이야? 2야? 이원론. 여러분 정치행정 2원리면 공사행정은 뭐가 돼? 공사행정은 정치행정 2면 공사행정은 1원론.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이라고. 안 적겠습니다. 그 다른 닉네임이 있어. 이름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테크닉 기술이다 해서 이름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자. 하여간에 여기 관리 현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행정을 관리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로 파악해, 경영으로 파악해. 경영, 정치 행정 이론은 이거 하나의 공식이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든 간에 아까 얘기한 형태라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보자. 윌슨이라는 사람 자체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학자들 시험 문제 나옵니까? 가끔 나와요. 가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 중요하지 않네요. 여러분, 행정학은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학자를 좀 외우는 것이 바람직해. 물론 행정학은 여러분들 암기보다는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윌슨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들 한 열댓 명에 불과해. 열댓 명. 많지 않아 여러분들. 근데 열댓 명 가운데 약 60% 정도가 앞에 집중이 돼. 기체론 파트에 웬만하면 다 나와. 예, 기체론이니까 여기서 그 양놈들 이름들이 좀 나올 게야. 그렇다고 여러분 트럼프는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안 나오더라도 나오는데 몇 사람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데 윌슨은 좀 외워두세요. 쉽잖아. 왜 그러냐? 1887년도에 최초로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요 1887년을 미국 행정학의 출발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윌슨 정도는 외워둬야 돼. 알았습니까? 그 윌슨 말고 한 사람 더 외울 사람 있어. 자, 교재 여러분들 어딜 펴보시냐면은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5페이지 행정관리설 6번에 LD 화이트라는 사람 나오죠. 이 화이트도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옆에 중요한 말이 나와. 최초 행정학 교과서란 말이 나와. 최초 행정학 교과서를 써. 자, 교과서 제목이 뭐예요? 행정학 입문이야.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최초 행정학 교과서와 저자로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외워야 되겠지. 이 사람은 그 밑에 보자.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으로 파악했어요. 관리로 해석했잖아. 그래서 행정관리사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슨과 화이트 두 사람의 형태 정도는 좀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데, 자, 기분 나쁘지만, 거기 들어보자. 요즘 두 사람 얘기해서 하나 물어보자.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누구? 윌슨. 최초 행정학 교과서 누구? 화이트. 잘했네요. 근데 이제 약 3년 전에 7급 문제에 기분 나쁘게 이 사람 들어왔어. 나 지금 행복해 해가지고 매일 본드 먹은 놈이 나왔습니다. 7번 나와. 굿나우. 나 지금 행복해. 굿나우. 굿나우. 이 사람, 이 7급이 나왔던 거야. 3년 전쯤에 나온 거야, 더. 거기서 정치행정조서에서, 자, 보자. 정치란 국가의사의 표현이고, 행정은 표현이 아니라, 그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의 영역을 구분한 거죠. 국가의사가 이렇다고 말로 얘기하는 건 뭐다? 정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다? 행정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얘기한 것도 시험지에 나왔어. 그래서 요 세 학자 정도. 자, 벌써 여러분들이 3명의 학자를 다 외웠는데, 내가 볼 때는 벌써 세 사람 다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정관리사를 대표하는 학자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7, 8을 보세요. 그래서 행정관리설 자체는 지금 얘기한 1, 2, 3, 4 학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것이 약 여러분들 1930년대까지 개념의 형태에 따라 이제 지배가 이루어져. 그러면 30년대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자. 이거 잠깐 보자. 아까 정책 결정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로 파악해, 경영으로 파악해. 정치 약고 가져가야 돼. 사실현상. 사실현상. 경영 얘기했어요. 다시 보자. 정책 결정, 가치 지향을 행정을 물어본다? 정치로 본다. 사실현상 관리로 파악할 때는 물어본다? 경영으로 본다. 이건 수학의 공식이야.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야지 판서가 이루어지지. 자, 우리는 1930년대부터 1945년도까지 지배한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뭐가 등장하냐? 통치 기능설이 등장합니다. 자, 칠판에 뭘 적어놨어요? 통치 기능설. 여러분, 모든 용어는 용어 개념에서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행정이란
역관 전리품이다. 역관지. 행정이란 관리한다. 뭐 국가사무를. 이거 뭐야? 그 행정이란 뭐다? 통치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기능설. 통치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뭐다? 통치기능설. 끝났네. 그럼 여러분들은 요 통치의 의미만 알면 돼. 자, 통치의 의미. 권력 분립을 최초로 얘기한 학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로크란 사람 들어봤죠? 사회계약설 사회 시간에. 서양에 여러분들 맹자라 그러죠. 백지론 얘기했고, 인간 오성용 얘기했고, 능력 도야설 이거 얘기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은 로크야.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하나 정도는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로크는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뭐 지적 능력, 이쪽에는 판단력, 이쪽에 이해력, 분석력 있으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해. 그리고 각각의 능력 자체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목들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석력 자체를 여러분들 개발하고 여러분들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분석력.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게. 이해력 자체를 여러분들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언어, 랭귀지, 라틴어, 그리스어 그런 게 중요하다고 파악한 게 누구냐? 로크 여러분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권력 분립을 최초로 언급을 해. 1750년도 시민정부 이원론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자, 통치란 이렇게 얘기해. 통치란 입법활동과 집행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 근거에 최초의 이권분립, 입법권과 집행권 얘기한 게 누구예요? 로크예요. 이권분립이에요. 나중에 몽테스키에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법적 판단, 사법을 해서 상권분립 얘기한 거고. 알았습니까? 로크는 여러분들 이권분립에다가 상권분립을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상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사법이 아니라 외교 활동을 또 다른 권력으로 해석을 했어요. 로크는. 이거 사람마다 틀린데, 하여간 이 사람이 최초로 이권분립을 얘기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통치라 그랬어요. 그럼 끝. 통치는 입법과 뭘 적어놨어요? 집행. 그럼 아까 입법 활동은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정책. 결정. 끝났네. 말을 바꾸면 돼. 자, 통치기능설. 행정이란 통치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뭐다?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통치기능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 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정책 결정을 행정의 현상으로 파악한 거 아니야? 그 행정을 정치랑 같다? 다르다? 행정의 본질을 정치로 파악해서 경영으로 파악해서 정치. 그럼 정치 행정 1이야 2야? 정치 행정 1원론. 공사 행정은 2원론 안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닉네임이 있어. 이름을 우리는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얘기해. 뭐란다? 기능적 행정학. 이건 뭐라 적어놨어요? 기술적 행정학. 이쪽은 기능적 행정학. 자, 여러분 교재 학자에 마셜 디모과 애플비가 나오는데 학자 안 나와. 배우지 마시고. 자, 근데 하나는 유의할 게 있어. 여러분 1930년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 그죠? 경제 대공황. 자, 공황 이후에 여러분들 시장 경제가 무력증을 노정을 했고 의회 국가,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돼. 저른발이 민주주의, 저른발이 경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하냐?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를 사랑할까, 불신할까? 불신합니다. 의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그리고 의회에 대한 불신 자체는 역으로 행정부에 대한 여러분들 희망으로, 행정부에 대한 여러분들 신뢰로, 행정부에 대한 요구로서 여러분들 바뀌어. 그래서 거꾸로 야 의회 우리가 인정 못하니까 행정부 네가 대신해서 우리 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져. 자, 이렇게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래요? 의회 국가라 그래? 행정 국가라 그래? 의회 국가는 어디가 힘이 세서 의회 국가야? 의회가 힘이 세서. 그럼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는 뭐가 되는 거야? 행정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 국가의 대두와 함께 이제 바로 뭐냐? 행정이 뭐라냐? 법을 제정하는 거야. 이때부터 행정 입법이 등장해. 여러분 대통령령, 그걸 시행령, 명령 그러죠.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부령을 제정을 해야 하네.
하죠. 이걸 행정입법이라 그래. 이런 것들이 30년대부터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행정부가 힘이 센 국가,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개념적을 얘기해라. 그럼 지금 얘기한 통치 기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45년도에 등장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행정, 행태설이 탄생하는데, 자, 이걸 얘기한 학자, 하버드 사이먼이야. 자, 행정에서 가장 말 많은 자, 그러면 사이먼이야. 가장 말 많은 자. 그래서 학자를 물어보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밑에 번호에 사이먼이 나왔어. 그럼 사이먼을 답을 체킹해. 답이 50%야. 그만큼 말이 많아요. 사이먼. 행정학 쉽죠? 사이먼. 여러분들 니들 뭐 사이먼 가라사대 그런 노래 게임도 있잖아. 니들 모르겠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보세요. 1991년도에 고시학원서 맨 처음에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사이먼 가라사대 게임 됐는데 니들 91년도에 태어났었냐? 보니까 91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사이먼이 이제 만들어낸 게 이거야. 근데 이거 골 때려. 어려워. 이걸 왜 만들어냈냐?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이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음번에 행태로는 별도로 학습을 해. 오늘은 이제 간략히 간만 보는 게 이게 짠지, 단지, 그 성향만 잠깐 보자고. 아까 행정학 탄생이 언제라 그랬어요? 1887년도에 행정학이 탄생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 그건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잖아. 근데 이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도 아직까지 행정학은 다른 학문처럼 온전한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사회학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학문의 이론적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이 행정학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론적 체계가 굉장히 안 돼 있고 하나의 학문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학문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역으로 이제 하나의 학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서 만드는 것을 뭐라냐 하면 우리는 과학화한다 그래. 뭐 한다? 과학화. 그래서 이름은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행정행태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행정학 나름대로의 독자적 이론적 체계를 구축을 해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적지 마. 지금 적지 마. 여기 보자. 여기 행정은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정책, 교정, 입법활동, 정치한다 그랬지?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행정이야, 정치야? 이게 정치 아니야. 이건 행정의 이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은 바로 뭐냐? 행정과 정치를 먼저 분리하자고 파악해. 그럼 정치, 행정 1이야, 2야. 정치, 행정 2원론이 되는 거예요. 2원론. 근데 이 앞에 2원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런 구분하기에 신자를 불리기도 해. 신자는 새 신자야. 새 신자, 이렇게. 새 이원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럼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뭘 인용하냐면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인용을 해. 자, 내가 칠판에 뭘 인용한다고 적어놨어요? 자연과학적 방법론. 선생님,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알코올 램프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실험하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결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거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자연과학에서 연구의 대상은 자연현상 아니야? 그럼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사실의 법칙이야? 당위 가치의 법칙이야? 사실 법칙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게 사실 법칙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이먼은 이런 얘기에 행정학도 자연과학처럼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사실적인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고 얘기해. 이 사람은 말이 좀 어렵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의 모습, 그걸 행태라 그래. 이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행정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자고 얘기해. 자,
여러분 동사무소 가니까 여기 보세요. 공무원들이 법규를 중시하는 행태를 공유하고 있어. 법규 중심주의. 또 국민들, 시민들과 대화할 때 고압적인 자세로서 여러분들 상담을 해. 그걸 공유하고 있어. 고압적인 행태. 또 보니까 공무원들 매사 시간 때우기식 근무 태도를 갖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시간 때우기식 근무 태도. 그럼 자 지금 세 가지는 행정의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그럼 묶어서 행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과학화야.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늘 여러분들 설문지 나눠지고 막 회사하는 거 들어봐서 많이 해봤지? 자연과학에서 얘기할 땐 실험실에 알코올 램프 비있고 산발이 갖다 놓고 가열하고 냉각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실험을 하잖아. 근데 사회현상을 비익화에 집어넣고 냉각하고 가열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착안한 게 뭐냐. 야, 사회현상은 지금 얘기한 수로 끓일 수 없고 여러분들 냉각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실증적으로 증명하자. 설문 나눠지고 회사에서 저 사람들 의견 자체가 사실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를 실증을 토대, 조사를 토대로 하자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실증주의라고도 얘기해. 늘 철학에서 배울 때. 자, 여기 보자.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근데 제가 과학화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정보적 행태를 행정으로 파악했다. 행정 행태서. 됐습니까? 아까 제가 사실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로 파악해, 경영으로 파악해. 경영. 정치, 행정 1이야, 2야. 사실현상. 정치, 행정. 아, 이원론. 아까 제가 그건 공식이라 했잖아. 공사행정은 뭐가 돼, 그럼? 1원론.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배워요, 여러분들. 지금은 간략히 간만 본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거 말씀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걸 좀 설명하겠는데, 이건 지우고 얘기할게요, 지우고. 자, 1945년부터 60년. 자,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게야. 그렇지면, 자,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뭐다? 발전 기능설이 등장합니다. 자, 뭐가 등장했다? 발전 기능설. 자, 이 발전 기능설 자체는, 여기 보세요. 60년대에 어디를 대상으로 등장한 여러분들 개념적이냐면은 후진국가예요. 그럼 후진국가 우리가 신생국, 개도국 그러는데 자 45년도 해방 이후에 이 신생국가들은 60년대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뭐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대화 현상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박차 추진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가냐면은 후진국가로 건너가. 그리고 후진국가 행정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탄생해요. 네, 후진국의 근대 현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발전기능설이에요. 학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 쉬워. 엑스맨 동생 누구? 에스맨. 그 에스맨 학자를 대표해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보자. 후진국가에서 발전 자체를 얘기할 때를 하나 물어보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 가운데 어디가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 발전을 추진해 왔어요? 행정부죠,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누구예요? 현재 대통령 누군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네? 박근혜예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국회의장 이름 누구예요? 잘 모르잖아. 문희상이라고 계장인데 여러분들 그 탤런트 가운데 걔 삼촌인데 걔 이름 모르겠다. 화장품도 선전하고 그러는데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고 미스코리아 출신 서울대 나오고 드라마에 뭐 신부 막 나오고 거기서 막 나오고 그랬더는데 천주교 신부 나와서 코믹하게 나오고 그러더랬는데 거기 여자애 누군지 알겠지? 이름은 생각 안 나지? 걔 삼촌이 문희상이야. 현재 국회의장. 근데 여기 보자. 뭐 이게 이상한 쪽으로. 꼭 강의하다가 탤런트만 나오면 글로 가. 여기 보세요. 뭐 하여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행정수반인 대통령 이름은 알아. 근데 여러분들 대법원장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누구 국회의장 이름 잘 모르잖아. 이 말은 어디가 힘이 센 거야? 행정부가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발도상 국가는 전제가 되는 것이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져. 그럼 물어보자.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이 말은 당연히 행정이 정책 결정해야 안 해? 정책 결정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겠죠. 근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은 여기 보세요. 통치 기능서가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래서 하나 더 뭘 집어넣냐? 기획을 집어넣어, 기획. 제가 60년대부터 후진국가는 경제사회 개발계획 5개년짜리, 7개년짜리 이런 계획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 그래서 변화를 위한 기획을 담당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전기능설에서는. 정책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하고 변화를 위한 기획도 누가 행정이 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전기능설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 정책 결정 현상을 행정의 현상으로 파악했으니까 정치행정 1이야, 2야. 그렇죠? 정치행정 1원론이죠. 공사행정은 2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 잠깐 보냐면은 8페이지 펴봐. 자, 8페이지에 거기 한노로 보는 핵심 해가지고 행정관리설부터 뉴 거버넌스까지 6가지가 나오는데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발전기능설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칠판을 잠깐 보자. 자, 해밀턴주의 뭐라 했어요? 중앙집권. 제퍼슨주의 지방분권. 요쪽에 잭슨주의, 역관주의. 해밀턴주의 뭐라 그랬어요? 중앙집권. 제퍼슨주의, 지방분권. 잭슨주의, 역관주의. 중앙집권을 강조한 사상. 해밀턴주의, 지방분권 강조한 사상. 제퍼슨주의, 역관주의라고 불리는 것. 잭슨주의. 자, 그럼 물어보자. 역관주의의 폐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 뭐다?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 행정국가의 대도와 함께 탄생한 개념정의 뭐다? 통치기능설. 행정의 과학화. 행정행태설. 후진국가. 발전기능설. 키워드를 가져가야지. 자, 보지마. 행정이란 공공사무를 관리한다. 뭐? 개념 뭐? 행정이란 공공사무를 관리한다. 행정관리설. 행정이란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을 한다. 통치기능설.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적 행태. 행정행태설. 행정이란 정책 결정, 집행, 기획을 담당한다. 발전기능설. 자, 여러분들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1이야, 2야. 자, 교재 8페이지 박스 보자. 행정관리설 중간에 정치행정 1이야, 2야. 2원론 통치기능설 1원론 행정행태설 2원론 발전기능설 1원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여건지 폐해 극복. 행정관리설 행정국가의 대도. 통치기능설 행정의 과학화. 행정 행태설 후진국 발전기능설. 자,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와 저서의 저자와 저서. 화이트 행정학 입문. 뭐라 했어요 지금? 행정학 입문. 행정학 입문. 자, 곧 나오는 정치행정 1원론자야 2원론자야? 다시 해보세요. 자, 다시 해보자. 곧 나오는 행정관리설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 정치란 국가의사의 표현이야. 행정은 국가의사의 실천이라고 얘기했잖아. 곧 나오고. 지금 행복해. 매일 본드 먹고. 본드 먹어봤어요? 본드 먹어봤냐고 여러분들. 본드 방법 얘기해줘요? 알고 싶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갈구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행정이란 국가의사의 표현이요. 아니 정치란 국가의사의 표현이야. 행정이란 국가의사의 집행. 누구? 지금 얘기했잖아. 누구? 군나후, 군나후, 군나후. 자, 여러분들 행정의 개념적인 가운데 정치, 행정, 이원론 두 가지 얘기해봐. 뭐하고 뭐? 행정관리설과 행정 행태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은 잠깐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시간이 좀 5배가 됐는데 좀 쉬었다가 개념 다 끝난 게 아니야. 개념 또 마저 좀 정리하고 또 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